철구는 자신도 모르게 길바닥에 뒹굴고 있는 끔찍한 돌멩이를 몇 개 주워들었다. 그 중에는 꽤 끔찍한 것도 있었다. 크고 무거운 것을 손에 들고 잔 것들은 양 포켓에 넣었다. 타인의 삶을 괴롭히는 자들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깨부술 작정이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가는 대모대를 저지하기 위해 발사 자세로 총을 쏘아대던 경관들 중에는 미처 도망을 가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모군중의 와중에 휩쓸렸다. 그는 총을 빼앗겼고 곤봉도 빼앗겼다. 우수한 발길질이 그에게 가해졌다. 끔찍한 돌멩이로 그의 두개골을 내려치는 둔탁한 음향도 들렸다. 결국 그 경관은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길게 늘어지고 말았다. 그 북새통 속에서도 누군가가 빼앗은 총을 실신한 경관의 가슴팍에 겨누었다. 개놈의 새끼, 너 어디 되져봐라. 그는 시근덕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사내의 가슴팍을 내려치는 거센 주먹이 있었다. 큰 키는 아니었으나 완강한 몸집이었다. 그는 날쌘 동작으로 총을 낚아챘다. 이 살인이 주구들을 죽이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자는 지금 실신하였소.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총알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뜻밖의 이 날쌘 사내는 고등학생이었다. 흥분한 군중들은 죽여라 하고 소리 질렀으나 이 고등학생의 당당하고도 위압적인 태도에 감히 달려들지를 못했다. 이 학생의 태도에는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구석이 있었으며 섣불리 덤비는 놈을 싸갈겨 버리겠다는 결의가 분연히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풋내기의 두 눈이 내뿜는 싸늘한 시선이 여간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다. 저 똥파리를 죽여라, 갈겨라, 해골을 갈라라. 여러분 18, 이 똥파리를 죽일 수 있소? 갈겨 버릴 수도 있소? 해골을 두 조각 낼 수도 있소이다. 하지만 이 똥파리는 지금 정신을 잃고 있소이다. 이런 자에게 사형을 가할 수는 절대 없소. 자, 다들 여길 떠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오. 이자는 내가 책임질 깁니다. 철구는 하늘을 향해 두 방의 공포탄을 날렸다. 분노에 미쳐 날뛰는 무리들에 대한 일종의 위협 사격이었다. 철구가 그 나이에 군 복무를 필했을 턱도 없는데 허공에 총알을 날리는 봄이 여간 세련되어 있지를 않았다. 군중들은 하나둘 이 경관 옆을 떠나갔다. 사로잡힌 살인자를 지디기지 못한 분함 때문에 씩씩거리면서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철구는 실신한 자를 광장의 가장자리에 끌어다 놓았다. 그리고는 그의 가슴팍에다 총대를 내려놓았다. 철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치욕스런 권력의 주구들이 치가 떨리도록 미웠다. 그러나 그가 군중에게 주장했던 대로 정신을 잃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을 가해할 수는 없었다.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을 생각하면 살인자임에 틀림없는 이 작자를 역시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의식이 없어진 이 작자의 추악한 얼굴 위에 떠오르는 아버지 오흥봉 씨의 얼굴을 철구는 분명히 보았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 더 비겁한 행동은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었다. 광장은 비어갔다. 사람들은 중앙통으로 대거 몰려갔다. 대목꾼들의 손에는 휘발 위에 적신 손뭉치들이 들려 있었다. 다들 무슨 연장들을 한두 개씩 들었다. 누군가 철구 옆에 와서 섰다. 너무나 살포시 다가왔기에 인기척을 거의 모를 지경이었다. 여학생들이었다. 생면부지의 얼굴들이었다. 그녀들은 철구가 K고교 제복을 입은 학생이었기에 호기심이 일었던 것 같았다.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지만 총을 쓴 놈이래. 나쁜 놈이지. 저 꼬라지니 때려줄 수도 없다 아이가. 침이나 뱉다 뿌리자 이 아들아. 제복의 여학생들은 경관이 일그러진 얼굴에다 각기 침을 뱉는 신용을 했다. 누군가가 철구의 소매자락을 살포시 잡아 끌었다. 그런 치사한 살인자와는 더 이상 같이 있지 말라는 당부의 손길이었다. 얼굴을 돌리던 철구는 다소 안면이 있는 듯한 한 학생과 시선이 마주쳤다. 여태껏 분노에 시끈덕거리던 철구였다.
권력의 주구들은 아버지를 일단 유치장에 가두어 놓고 이를 조작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총사령도 극비리에 치러졌다. 사형 집행이 있은 후 근 열흘이 지나서야 통보가 왔다.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제야 철구의 시야에 이 여학생들의 존재가 들어왔다. 제복으로 보아 이 여고 학생들이었다. 정영숙이 아냐? 그럼 아냐가 뭐야? 어쩜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하노? 철구야, 이제 그만해라. 도무지 무서워서 못 살겠다.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고 않겠나? 와 여기서 얼쩡거리고 있노? 차마 우리만 못 가겠더라. 종아리 남학생 여학생을 구별하나? 이자 이쯤에 났으니까에 돌아가면 안 되나? 안 되지 절대. 이제 시작이다. 철구는 정영숙을 비롯한 여학생들을 떨쳐놓고 대모대의 흠으로 가서 붙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각에 잠시 잠겼다. 그것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무한히 부드러웠다. 누구와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포옹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소리 없이 자기 곁으로 다가온 사람이 자신의 감각에 끼친 부드러움은 꽤 절실하게 가슴에 남았다. 여자의 특징은 어쩌면 부드러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철구였다. 철구는 갑자기 용기가 솟구쳤다. 이 세상 한구석에 자신을 감싸주는 부드러움이 있다고 생각하니 즐겁기까지 했다. 그 부드러움이 여성의 것이라면 더욱 즐겁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학생의 큰 눈이 눈앞에 떠오르고 있다. 파출소와 여당 신문의 지국 건물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다시 선두그룹에 섰다. 벌써 데모 군중 중에는 오철구의 존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228 주동학생이다. 누군가가 외쳤다. K고 교신을 따르자. 여기저기에서 함성이 일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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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연달아 체류탄이 발사되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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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아울러 총탄도 발사되었다. 철구는 결국 총탄에 맞고 길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의식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아 치명상은 아닌 듯했다. 허벅지에 총알이 박힌 듯했다. 전신이 팽이처럼 감겨들고 도무지 운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누군가에 끌려 인근 병원의 침대 위에 눕게 되었다. 오후 1시 서울 부산의 경비계엄령 선포. 하오 4시 부산 대구 광주의 비상계엄령 선포. 하오 5시 경비계엄으로 바뀌다. 5시가 넘어 군병력 진주. 데모군중 데모 행진 시작. 발포. 처음에 3발, 이어 서너 발이 연발되었다. 2명의 학생을 포함한 서너 명의 데모군중 쓰러지다. 영준, 철구, 나, 뿔뿔이 흩어지다. 아수라장, 영준 쓰러지다. 누군가가 없고 사라지다. 철구, 누액한 총으로 경관을 위협하다. 여고생들 울부짖다. 데모군중들 사이를 날쌔게 짚고 다니는 젊은이가 있었다. 역시 고등학생의 제복을 입었다. 그의 두 눈알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두 손에는 조그만 수첩과 연필이 쥐어져 있다. 그는 광장 가장자들이로 우회하여 데모대와 경찰 병력과의 대치 현장을 시야에 넣기도 하고 다시금 데모군중의 후미를 따르기도 하고 부상자가 생기면 잽싸게 군중들 사이로 파고들기도 했다. 깨끗한 피부에 오똑한 콧날의 얼굴에는 가볍고도 냉소적인 웃음기가 흘렀다. 쫄깃한 키에 균형 잡힌 체구였다. 그의 오른손은 연신 수첩 위에서 가볍게 움직이곤 했다. 인간은 축제 없이는 살 수 없다. 특히 젊은이들이 축제 없는 이 땅에 오랜만에 벌어지는 그들의 슬픈 사육제. 영준이와 철구가 너무 선두로 나아가 있다. 자식들, 순진한 녀석들. 어차피 축제이니 짝없이 기어나온 계집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다. 기획은은 절대로 대무대의 앞으로 나서는 법이 없었다. 그는 수첩을 접어 옷옷의 안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옆구리 포켓에서 조그만 트랜지스터의 이어폰을 끄집어내어 귀에다 꽂곤 했다. 그는 그것을 귀에다가 그대로 꽂은 채 또 수첩을 꺼내어 적어 내려갔다. 축제 속에 뛰어들고 싶은 젊은 피. 축제가 별거냐? 모여서 웅성거리고 소리 지르면 축제지. 벌써 늙기 시작하는 그들.
허무하게 이 시절을 보내고 싶지 않겠지. 썩은 물은 수쳇구멍으로. 정신을 잃고 길바닥에 늘어져 사람들이 발길에 밟히는 자가 있으면 해그는 발길로 툭툭 차서 그가 죽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중앙통 대로로 접어들지 않고 골목으로 빠졌다. 대로와 통하는 골목 입구에 얼굴을 드러내고 그는 그 격렬한 시위의 장면을 살피는 것이었다. 군병력의 진주로 아수라장의 대목군들은 쫓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앞세우고 나오는 장갑차들이 설마하니 불을 뿜을 턱이야 없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었다. 개미처럼 많이 늘어난 경관들이 오른편 무릎을 땅바닥에 괴고 기역자로 꺾인 왼편 무릎 위에 오른손을 고정시킨 채 그 위에 카빈총을 얹어 일제 사격을 감행하던 장면을 시민들은 분명히 두 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군인들의 철거덕거리는 행진음은 경찰관들이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니게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어째 중립적인 듯 했다. 그들은 경관들처럼 적극적으로 덤비지 않았다. 이 거대한 분지 도시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거리는 비어갔고 아우성도 죽어갔다. 그것은 죽음과 공포의 스산한 거리였다. 길가 여기저기에서 건물들이 불타고 있었다. 아, 순진한 놈들. 그래도 시체 속에는 없구나. 이 마지막 구절을 수첩에 쓴 해그는 골목 속으로 완전히 몸을 숨겨버렸다. 인적이 끊어진 골목에는 벌써 땅거미가 내렸다. 가게 문들은 다들 닫혔고 오늘따라 전깃불 빛마저 흐릿하게 골목으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 구석 저 구석에는 사람들이 몰려다녔다. 그들은 어디론가 바삐 뛰어가고 뛰어오고 했다. 개중에는 술에 취해 세상은 이미 뒤바뀌었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 해그는 이 어둑한 골목의 한 귀퉁이에 엉거주춤 몸을 쑤셔박고 서 있는 사내를 보았다. 그는 둥방울 눈을 하고 있어서인지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아니 선생님께서 여기에 어쩐 일로? 1학년 2학년을 연달아 담임을 맡고 있는 황태동 선생이었다. 그는 체류탄 가스를 많이 마신 탓인지 큰 눈이 젖어 있었다. 그래. 너희들을 멀리서 보고 있었다고. 구석의 어둠 속에서 몸을 뺀 황태동은 해근 쪽을 향해 걸어 나왔다. 어쩐지 그의 두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선생님, 어서 집으로 가이소. 비상계엄합니다. 하란 대로 안 하다가 총알 맞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난 괜찮다. 너나 어서 집으로 가거래. 난 동행이 있다. 누군데요? 길기용 선생이다. 과연 길 선생의 모습이 저쪽 골목 어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말이 선생이지 여태껏 20대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부름에 이끌려 이 거리로 뛰어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비록 10대의 제자들과 함께 대무대의 행렬에 끼어들지는 못했으나 가슴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다르지 않았다. 해그는 길 선생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골목으로 몸을 빼어나갔다. 그러나 해그는 곧장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었다. 총칼을 앞세운 집권당의 폭력에는 절대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영준과 철구의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자유당의 무력동원은 최후의 발악이었다. 이 최후의 발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해근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나 그 효과는 잠시뿐. 사람들은 흩어지지를 않고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계엄군들은 계엄령 위반자들을 체포하고 연행한다고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으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듯이 이제는 수수방관하는 듯 했다. 19일에 불붙은 학생 동기는 시민들이 커다란 호응을 얻어 20일, 21일, 22일 계속 불타올랐다. 이제 이 불길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었다. 4월 22일 허정씨와 변영태씨가 청와대로 초치되었다.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 무효화와 거국 내각 구성 등이 논의되었다. 25일 대학교수단 데모는 이제까지의 학생 데모에 따른 부패 정권의 마지막 결정을 촉구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날 하오 5시 45분경
전국 27개 대학교 교수 300여 명은 4.19 의거에 쓰러진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가지를 행진했다. 계엄군들도 이들에게 무슨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전 국민이 뜨겁게 달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4월 19일 183명의 학생이 경찰관의 흉탄에 피를 토하고 숨졌으며 6,25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엄청난 희생 앞에 그 누구도 강변할 수 없었다. 드디어 26일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냈고 28일 부정선거 조작의 원인이 되었던 이기붕 일가족은 경무대 36호실에서 가족 집단 자살을 감행했다.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는 완전히 접혀졌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 4.19 의거의 주체였던 각급 학생들은 다시금 학원으로 돌아갔다. 26일 아침 9시 계엄사령관은 학생대표 5명을 데리고 경무대로 들어갔다. 이들을 만난 독재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근 일주일간 그렇게 수없이 죽어간 그 학생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다. 자신은 그렇게도 나쁜 사람이며 꼭 물러나야만 하는가라는 새삼스런 의문이 일었다. 그들이 돌아간 직후 10시에 고집스런 노인의 하야 성명이 있었다. 4.19 혁명의 주체가 학생이라 하지만 그것은 곧바로 대학생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날 남녀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기야 중학생, 국민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이러한 사실과 어떤 맥락을 대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과도정보의 지방교육위원회 산하 중등교육과는 도내 각급 고등학교 대표들을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 포항 바닷가로 초치했다. 일단은 도청 소재지인 이 분지 도시의 고등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것은 참가 대상 학교와 학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4.19 전부터 있어왔던 시내 고등학교 학생 대표 모임에 그것을 일임했다. 그만큼 고등학생들의 존재가 부각되었고 의거 직후라 어떤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다. 7.29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국회에 진출한 김대호의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8월 5일 도청 마당 은행나무 아래에는 2대의 버스가 정차해 있었다. 매미소리가 유난스레 요란스러웠다.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손가방을 한두 개씩 챙겨 가지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다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여름방학 때 가까운 바닷가로 해수욕 떠나는 것이 아직까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까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행락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교육위원회 부담으로 처음 바닷가에 가보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인사를 나누었다. 다만 L고교의 한일웅 군만이 빠졌다. 4.19 때 입은 상처가 완치되지 않아 여태껏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기야 K고교의 오철구도 온전치 못했다. 의거의 날에 허벅지에 총탄을 맞았다. 그는 좋은 수술 결과를 보였고 잘 완치되었다. 그러나 역시 보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물리치료와 보행 연습으로 거의 정상을 회복했으나 역시 다소는 부자연스러웠다. 버스는 무더위를 헤치며 금호강 줄기를 따라 동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꿈 많고 다치기 쉬운 이들 사춘기 청소년들은 서로들 이성의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들은 시국 탓으로 유달리 자주 만났고 그래서 어떤 친밀감을 서로 간에 느끼고 있었다. 버스는 영천과 경주의 터미널에 잠시 쉬었다. 그 사이 학생들은 차 밖으로 나가 음료수 등을 사서 마셨다. 거의 점심때가 되어서야 짙푸른 포항만의 해안에 위치한 어느 국민학교에 이르렀다. 아담한 단층 교사 뒤로는 야트막한 야산이 늘어서 있었고 그것은 짙은 녹색의 더미처럼 강렬한 색채를 발했다. 뜨거운 태양 광선과 짙푸른 바다와 투명한 공기 탓인 듯 했다.